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본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볼게요. 자,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이제 객관식 경제학을 전문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 들어가는 공무원, 보험계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까지 객관식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객관식을 담당을 하다 보면 각 시험에 맞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난이도, 유형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학을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두 가지 부류가 계세요. 1번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그러니까 딥하게 공부하세요. 딥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회계사까지 회계사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경제학을 좀 좌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최소한 들여서 패스를 하려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둘 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제가 또 감정평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도 보니 여러분들 만나보면 첫 번째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강좌에 경제학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세요. 경제학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아니지만 1차에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시간을 들여서 합격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기출문제만 풀어가 넘어가지, 그런 분들은 꽈락 나와요. 참고로 경제학 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출제 난이도는 재전보다는 조금 낮아진 건 맞는데 그것도 뭘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안 들이면 오히려 역효과, 이 경제학 때문에 1차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쪽의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적정 시간만 들여서 꽈락을 면해서 반드시 합격, 1차 합격의 기본적인 그 점수를 제공하는 그런 과목으로 경제학을 만들려는 것이 저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시험에 가서 또 마찬가지고, 여기는 감정평가사니까 감정평가사에 딱 맞춘 수험 적합적인 강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 기본 강의를 잘 일단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재는 이제 제가 쓴 교재고요. 횟수가 이제 3강씩 50분 정도, 50분에서 60분 정도 해가지고 3강씩 24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이고요. 제 교재 구성이 경제학 책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경제학 책을 쓰는 목표는 뭐냐면 이제 백과사전식의 책은 아니에요. 제 책은 모든 이론을 다 담진 않았어요. 저도 빠진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책을 예를 들면, 백과사전을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쓱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사고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런 사고로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수업에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주제와 이러한 유형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 풀어야지, 요게 이제 딱 대책이 서 있어야만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시험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제와 그 내용들을 좀 기본서에 실어놨고요.
기본서에는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도 있고 회계사 문제도 있고 공무원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이런 논리를 보시면 돼요. 중간에 7급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낮거나 같은 류가 뭐냐면 노무사, 보험계리사 요런 시험들이 이제 경제학이 가장 물론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테스트 매경 테스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에서는 제가 전국 1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은 이제 상식 시험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빼고 그 다음 윗급이 뭐냐면 감정평가사예요. 그 윗급이 8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8급 공무원은 선생님 7급이 왜 밑에 있습니까? 8급 공무원이 국회직이거든요. 그게 거기가 그 진급이 빨라요. 그래서 8급이 더 위에 있어요. 8급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올라갔네. 회계사가 있는 거죠. 공인회계사, CP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사 문제를 풀려면 여기 있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 기출만 풀어서는 안 돼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딥하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를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공부를 오히려 더 시간을 잡아먹으실 거예요. 차라리 기본 이론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간평률 문제를 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또 7급하고 다른 점이 7급은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되고 간평은 여러분들이 80점에서 90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퍼펙트하게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제 A급, B급, C급 그래서 제가 ABC 경제학이에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BC는 우리가 이제 ABC만 아시는 초심자만 오셔도 돼요 라는 뜻도 있지만 A, B, C급으로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A급, B급, C급에서 A, B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4회 정도 걸쳐서 할 거고 뭐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더 하는 것도 싫어하고 덜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특히 뭐 시간을 많이 기본 강의에 넣는다고 좋은 강의 아니에요. 그 마음의 위안을 가지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딱딱 하셔서 참고로 제 수업 듣고 뭐 점수가 잘 안 나왔네, 경제학 때문에 떨어졌네 이런 거 없고 항상 시험 끝나면 저하가 하는 말이 뭐냐? 고맙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때문에 경제학은 별로 무리 없이 넘어갔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또 시험 보면 아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기본 강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론을 설명하고 제 교재에 맞춰서 그 밑에 확인 문제를 제가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교재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요 파트에서는 요 정도를 공부하시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학습 목표고요. 이론 설명 있고, 계산 문제 있고, 기출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로 한눈에 정리하니까 표로 이제 딱 요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OX, 그다음 기출, 고난이도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고난이도 문제에 간평 문제를 넣어놨어요. 간평 문제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사 문제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강의의 특징은 최소한의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처럼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선생님들, 존재하던 분들의 수업을 다 들어봤고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좀 약간 대선배님들 수업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래프.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를 따라 그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그래프가 나오는 게 한 개가 나올까 말까예요. 감정평가사는 특히 한 개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읽으면 돼요. 읽음. 그래프가 나오면 읽으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써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써요. 그럼 그 증명을 하기 위해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개념을 했다. 그럼 이 개념이 기억나면 그래프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특별히 필요한 그래프들은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가 아니라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시 파트에서의 뭐 화폐 시장, 뭐 생산물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그래프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그래프를 그려드리는데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느냐 혹은 문장으로 가면 되느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프는 그려드리겠지만 제가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뭐 말로 이해되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됐다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그려드리겠지만 최소한의 그래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프를 제가 정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보면서 가장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수학이다예요. 수학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경제에서 필요한 수학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하고 그래프 1차, 2차 함수 정도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암기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조건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수학식은 문제를 이해하는 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해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식에서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뭐는 미분한다.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 딱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미분도 딱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그래서 수학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라. 산수다. 산수. 요 2가지를 이용해서 저는 직관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좀 많이 들 건데 사실 예시도 우리 현실에서 맞는 예시가 있고 현실과 다른 예시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감정평가사 내용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감정평가사니까 회계사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회계사가 객관식의 경제학에서는 가장 끝판왕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 하고 딱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강의는 감정평가사 강의니까. 강의 활용법이에요. 강의 활용법. 먼저 여러분들 그 단어 수학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정리해드린 게 있고 수학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성인이 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특히 다른 과목과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에요. 법.
법 과목의 특징은 어떠한 조문을 배워요. 그 조문을 배우면 이걸 이제 문제화 시켰을 때 이 법조문이 바로 반영이 돼서 문제화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A라는 걸 배우면 A라는 걸 가지고 문제가 바로 풀릴 겁니다. 근데 경제라는 건 어떠냐면, 경제학은 뭐냐면, 경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과의 공통점은 단어가 현실에서 우리가 법은 이제 예를 들어 한자, 뭐 기속된다,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좀 쓰잖아요. 근데 경제는 영어에 약자가 많아요. 뭐 MP, 뭐 MR, 뭐 이런 식으로 양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단어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랬다니까. 단어 따라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서 쓰는 그 약자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약자를 스펠링으로 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스펠링을 써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읽으면 그만이니까. 그럼 M은 대부분이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쓰고 A는 에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특강에 그런 약자를 표현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지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것이 돼 있을 거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수학 강의는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섞어서 제가 할 건데, 수학 강의에 그래프를 읽는 법, 단순한 미분을 하는 법, 미분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공자 있을 거예요. 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공자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공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조금 덜 배우는데? 정말 이것만 알아도 되나? 네, 그것만 알아도 돼요.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딱 필요한 수준만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는 이걸 이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다 타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전공자야 그렇다 치면 비전공자가 있어요. 비전공자의 특징은 뭐냐면, 비전공자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최초에 들을 때,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딱 한 번만 듣고도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처음에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경제학이 너무 어렵나? 서우성이 너무 어렵게 가르치나? 아니에요. 그건 어느 학원에 가셔서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똑같을 거예요, 이건. 왜냐? 여러분들은 비전공자고, 비전공자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경제학적 사고가 자리를 안 잡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도 썼던 방식이에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머리가 안 튀어서, 나의 그런 능력이 아직 안 튀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법이 열릴 거예요. 경제학이 이런 과목이었어? 이렇게 쉬웠고 재밌는 거였어? 이렇게가 됩니다. 다시 갔다 오시면, 왜냐면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적 사고가 생기신 거예요.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아니 서우성이 이렇게 설명을 잘했던 애야? 처음부터 잘했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로 좋은 장비를 가져다 줬는데 내가 사용법을 몰라. 그러면 그 장비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용법을 알면 나에게 최고의 활용도가 되는 장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오는 거. 이 방법은 제가 어떤
모든 수업을 했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학을 처음 하는 비전공자들은 이 방법이 맞다라는 걸 제가 10년 넘게 경험해서 알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끝나면 딱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 선생님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왜? 경제는 추가가 없으니까. 판례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에서 유명하신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99% 사망하셨어요. 사망자예요. 사망자. 그러니까 이거는 더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학원 박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건. 근데 이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 경제사 이쪽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그 지금 현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긴 하지만 뭐 100%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가셨다가 다시 와라. 문제풀이도 쭉 왔다가 다시 가셔라. 쭉 갔다가 다시 가셔라. 그래서 딱 2바퀴 돌아서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갔다가 끝까지 들었다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제 마법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선택 과목. 그래서 여러분 참고 1차 과목에서 하실 때 경제학이 공부를 어설프게 해놓으시면 끝까지 과락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1차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1차를 떨어지세요. 경제학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감정평가사 경제학은 어렵지 않아요. 단 공부를 하신 분한테. 그렇게 막 고차원적의 문제를 묻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저랑 이제 함께 하신 작년에 수강생들은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했다. 왜? 정말로 나온다는 것만 나왔다. 라는 거였죠.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건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건 너무 고난이고 투머치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되시면 봐라. 그걸 저는 이제 3일 전이라고 표현해요. 3일 전. 이거 3일 전에 보세요. 그 3일 전은 뭐냐면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나만 맞을 것 같은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저랑 착실히 공부하시면 경제학 1차 한 방에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니까 경제학 때문에 1차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것들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학 기본 용어. 우리 기본서 맨 처음에 경제학 기본 용어를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경제 단어 특강, 기초 수학 특강의 내용을 이 안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뭐 수요는 D다, 공급은 S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스펠링을 외우는 건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경제 객관식 감정평가사 선생이지 경제학 교수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그런 논리적인 그런 뭐 주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의 투입으로 최고의 객관식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 단어들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뭘 할 거다. 그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객관식 수학 상식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좀 녹여드릴 거예요. 녹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또 수학 상식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또 질리시는 분들이 있어. 숫자만 보면 여러분 숫자만 보면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사 하시려면 기본적인 숫자에 능숙해지셔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수학도 해드릴 거고, 따라서 이제 그 단어는 읽어보시고 수학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슉슉슉 이게 섞어서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강의 경제학 기초와 시장 가격 결정과 변동이에요. 자, 첫 번째 경제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해주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판때기가 끝날 때까지 개념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걸 왜 하냐면,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맞추어서 나온다는 얘기고,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뭐 딱히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요 경제 순환이라는 게 한 C급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C급 정도. C급이라는 것은 뭐 5년 주기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 주기설. 그 다음에 B급은 3년에서 2년 주기. 그 다음에 A급은 1, 2년 주기로 이렇게 주장창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등급을 매겨드리는 건 자신 있으니까 등급을 매겨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초심자들이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회차에 힘을 너무 써. 힘을 너무 써. 아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막 뭔가 책을 사면 막 마음이 막, 닫았고 막, 여기서부터 막 내가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막, 야, 가자! 그러고서 이제 앞에 5분의 1 정도만 까매. 왜 까만 줄 아세요? 했다가 포기했다가, 했다가 포기했다가, 했다가 포기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요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판서를 해드리면 그 판서 내용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밑줄을 치실 분들은 치시고, 아니 나는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요약 판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 순환에 첫 번째가 경제 주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얘를 빼고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고 일종의 이제 경제학의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주체라는 것은 주체가 뭐예요? 뭐 주인이죠, 주인.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계라는 게 있어요. 가계. 옛날에는 가계라는 말을 좀 많이 썼죠. 뭐냐, 가계부. 그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가계부 가져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딴 건 없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딴 건 없어.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좀 있었지. 요즘은 안 쓰지만 경제에서는 가계라는 단어를 쓰고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의 주체예요. 그래서 소비는 여기서 다시 배우겠지만 소비는 내가 화폐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를 소모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내 화폐를 소모하는 애들이 있죠. 우리 아들내미 장난감 사러 가면 딱 뒷짐지고 오늘은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 막 이러면서 장난감을 고릅니다. 그러면 걔는 어때요? 장난감을 사는 순간 만족감이 들겠죠. 저도 사주면서 아유 네 우리 아들내미 사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라는 것은 자원을 소모해서 만족을 극대화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족. 근데 이제 만족이란 단어는 경제학에서 잘 쓰지 않아요. 만족이란 단어 대신에 이제 앞으로 똑같은 말 효용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가 소비를 하는 거, 가계는 소비의 주체, 만족, 효용의 극대화다라는 게 가계라는 경제 주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어요. 기업은 이제 공장 같은 거죠. 공장 같은 건데 기업은 생산의 주체예요. 생산의 주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겠어요? 이윤이 생기겠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계를 연구하면 소비자 이론이고요. 기업을 연구하면 생산자 이론이고요. 둘이 만나서 있는 곳이 뭐예요? 시장 이론이기 때문에 시장 이론이고요.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미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경제학. 가계와 기업이 어떠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만나는 시장, 뭐 생산물, 생산 요소 시장 이런 데서 어떠한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야. 듣기만 하시면 돼. 이거 막 적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제 계속 할 거니까.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이게 낯설으니까 어려운 것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함. 자, 세 번째.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정부는 뭐의 주체냐면 공익의 주체, 우리가 이제 재정의 주체예요.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활동이고 이걸 연구하는 것은 재정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재정학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재정학을 얘기를 하겠지만 또 여기랑 또 먼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건 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섞어 드릴게요. 재정이니까 얘는 공익의 주체입니다. 왜?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나라를 딱 봤을 때 그죠? 효율성만을 강조하면 여러분 노예제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잖아. 빈부격차 너무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는 아 이게 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3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이 자원의 배분. 배분이란 건 흐름이고요. 두 번째가 소득 재분배.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고. 세 번째 경기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려면 요 재정이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가계와 정부가 같이 하는 걸 거시라고 해요. 거시. 그래서 거시 쪽은 뭐라고 하냐면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아니 그걸 시장에 맡겨놔야지 뭐 이걸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시장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정부가 미리미리 활동을 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죠.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시는 어떤 의견이 옳다 그르다가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고 그냥 양자의 의견을 어떤 의견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딥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의 난이도는 미시가 딥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거시가 딥하냐는 없어요. 그 이유가 거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외국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외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우리가 무역의 주체가 돼요. 무역의 주체가 되고요.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익이 발생하고 외국이 손해를 본다? 그런 무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역이라는 것은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무역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모두 이득을 볼 거다. 상호이익이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상호이익의 극대화가 추구된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외국이 들어오면 요렇게가 이제 묶이면 개방경제의 거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폐쇄경제의 거시가 되고요. 그래서 먼저 미시를 배우는 이유는 미시적 베이스가 있어야 거시경제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부터 배우고 거시 배우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재정, 외국은 무역의 주체다.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또 이 내용은 또 반복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입니다. 자, 요걸 이제 1번 한 거예요. 이제 요게 왜 있는지 알겠죠? 이제 요거 했으니까 이제 요 다음 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디가 끝맺음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처음 할 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경제 객체. 경제 객체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산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물과 생산 요소. 그래서 우리 미시 경제학을 할 때 생산물 시장을 이만큼 배운 다음에 뒤에 가서 생산 요소를 배우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우리가 재화와 앤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화와 서비스의 재화는 뭐냐면 유형의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X제다, Y제다, A제다, B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제를 콜라라고 하자. 뭐 Y제는 사이다라고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뭐제라고 하면 물건이다. 서비스는 이제 무형이에요. 무형. 뭐 용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의사의 진료, 강사의 강의, 우리 아이돌 가수의 공연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된다. 무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재 하면 이제 재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는 생산을 하기 위한 재료다 이거예요. 즉 생산물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투입.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짜장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1. 밀가루가 필요해요. 밀가루가 필요하죠. 두 번째, 춘장이 필요해요. 춘장.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요리사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금 재화 서비스를 만들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생산 요소에는 노동, 사람의 인위적인 그런 노동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인데, 자, 자본이에요. 자, 자본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것과 한 싱크가 한 85%는 비슷한데 경제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루는 것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본이에요. 자본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쩐이 떠올라. 쩐이 떠올라. 근데 쩐만 있는 건 아니지. 쩐은 돈이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거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로 왔을 때 화폐 시장을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자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계,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본이에요. 돈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기계 설비 같은 걸 의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쓰는데 이 자본을 노동은 이제 약자 쓰는 거 있죠. 우리 약자 하다가 기억 안 나면 특히 인강으로 풀어보시는 분들은 다 듣고 앞에서 가보세요. 근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계속 넘어가면 이게 진도를 못 나가요. 처음 할 땐 쭉 나가라 그랬으니까. 노동은 레이버 L 써요. 자본은 캐피탈 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질문 나와. 선생님 캐피탈은 CAP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C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1. 컨슈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비가 있고요. 2. 코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면 좀 그래. 그래서 K는 뭐냐? 독일어다, 독일어. 독일어로 K로 시작하니까 자본이 K가 된 거고, 경제학을 이제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을 이제 공부하러 미국으로 많이 가셨는데 뭐 미국이 역사가 뭐 1776년 뭐 이거 아닙니까?
그 전에 경제학은 어디서 있었겠다? 이제 유럽에서 있었을 거니까 유럽의 독일에서는 캐피탈이 K니까 K로 쓰자라는 것으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기 쉬운 그런 좀 궁금증도 제가 좀 풀어드릴 겁니다. 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궁금했는데 안 가르치고 그냥 K가 K지, K가 자본이면 기계지 뭐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공부했을 때 그런 좀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노동과 자본을 주로 쓸 거고요. 이제 뒤는 잘 안 씁니다. 이제 토지도 있고요. 경영도 있어요. 경영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 요소하면 이 둘은 거의 쓰지 않는다. 토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것을 토지라고 하고 경영은 이걸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생산 요소하면 L, 레이버, 노동, K, 캐피탈, 자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여기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산. 그래서 앞으로 생산하면 이제 프로덕트, 프로듀스 그래서 P를 주로 써요. 생산에 대해서. 그럼 생산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었냐 라는 겁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었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강의를 라이브로 찍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는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자로 이 강의를 찍게 되면 이 강의를 지금 이 관련 촬영해 주시는 감독님이 인코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 올려놓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들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가치를 조금 늘리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짜장면을 시켰어요. 내가. 짜장면을 시켰으면 요리사님이 이렇게 휘휘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럼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가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되는 거죠. 라이더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라이더님한테 뭘 드립니까? 배달에 대한 대가, 배달료를 지불하죠. 그것도 뭐다? 생산, 부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강의를 찍어주시는 이 분들도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가 됩니다. 소비. 자, 소비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소비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 이런 거 물어봐.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내가 고기를 샀다 이거야. 고기를 샀다. 그죠? 식당에서 고기를 샀다. 그럼 둘 다 화폐를 소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고기를 산 건 먹으려고 한 거지. 식당에서 고기를 산 건 팔라고 한 거죠. 그럼 팔라는 것은 새롭게 무언가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내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할 때만 소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만족감을 느끼려고 할 때만 소비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자, 이제 분배란 단어가 있습니다. 분배. 요거 이제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분배. 우리가 경제학을 하기 전에 다른 쪽에서의 분배는 무엇이었냐라고 물으면 분배는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눠주는 거다. 뭔가를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분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됩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분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기했죠.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L과 K가 있었다. L이 뭐였어요? 레이버. K가 캐피탈, 노동과 자본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나 경영도 있겠죠. 토지나 경영도 있을 거야. 근데 일단 두 개를 주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경제하면서 이 둘을 경제가 끝날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가 되겠냐면 우리가 이제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이렇게 W를 씁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그럼 보면 요렇게 쓰는 게 있고 요렇게 쓰는 게 있어요. 요렇게 쓰는 게 있고 요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대문자로 쓰면요. 그냥 액수예요. 액수. 그리고 소문자로 쓰면 이제 비율이에요. 그래서 임금률. 임금률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당 페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시급 정도 생각하면 돼요. 뭐 1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율이다. 그리고 여기는 T는 뭐예요? 세율이죠. 세율. 그러니까 얘가 뭐 100만 원의 세금을 낸다? 10%의 세율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으면 대문자는 이제 총액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소문자는 우리가 비율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할 거예요. 차근차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K가 있죠. K에 대한 걸 우리가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그래서 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ate of interest라고 해서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자율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렌탈료야.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돈을 빌려 쓰는 대가가 이자잖아요. 기계도 빌려 쓰는 대가가 렌탈료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많이 보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제 상황극 같은 거 보는데, 좀 재밌었던 게 그랬어요. 어떤 이혼한 부부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결혼할 때 해갔던 혼수 내놔! 이러니까, 다 렌트해온 거잖아. 할 말이 없어.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 렌트하는 게 좋아.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다 뿌십니다. 좋은 거 사봐야 뭐 큰 의미가 없더라고 진짜로.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처음 해보니까 두 번째 안 해봤어. 처음 해보니까 처음 살 때 뭔가 되게 막 좋은 걸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어차피 애가 다 푸시더라고. 저희 아들내미 딸내미가 테레비를 한 대씩 푸셔가지고 이제 다음번 세 번째 살 때는 정말 보급형으로 샀어요. 브라운 건 아니지만 TV 좋은 거 살 이유가 없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자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렌탈료 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자, 돈에 대한 렌탈비가 이자인 것처럼 기계에 대한 렌탈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웨이지,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뭐 제가 스펠링을 안 써드린 이유는 이제 LKWR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이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약자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한글로 계속 못 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이 있겠죠. 토지에 대한 대가는 이제 지대라고 쓰는 거죠. 지대.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경제적 지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거고요. 경영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이윤이란 단어를 쓰는데 뭐 요거는 이렇게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경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인데 아유 마음에 담아두세요. 경영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분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경제 주체,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뭐 50분씩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분배인데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배분이란 단어가 있어요. 배분. 분배, 배분. 거꾸로 말하기 놀이 아니고 이 분배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단어로는 디스트리뷰트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분배는 앞으로 이제 인컴이란 단어를 써요. I를 씁니다. I. 인컴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이라는 것은 allocation을 써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원의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럼 흐름이 뭐냐?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두꺼운 솜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리털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자원이 흘러간다라는 게 자원 배분, 배분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고 배분은 자원의 흐름 같은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경제 주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바탕으로 경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지금 기출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다음 회차 들어갈 때 복습지를 드릴 거예요. 그 복습지에는 우리 그 감정평가사에 들어가 있는 최신 문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정평가사 문제를 중심으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시험을 보는 자세로 참고로 여러분들 그 복습 테스트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는데 뭐 가슴이 아프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이런 말 싫어해. 저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뭐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갑니다.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분배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들거나 원래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새로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생산이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소모하는 모든 활동이다. 만족감을 위해 소모하는 것을 우리는 소비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수입차,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 있습니다. 그럼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으로 보죠. 왜? 서비스, 운송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억이고 얘가 이제 니은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소비가 되겠죠. 디귿입니다. 그래서 느그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뭐 3번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